4주차에서는 연구 문제와 가설 설정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챕터 부분은 연구, 조사의 설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문제, 그 다음에 가설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네, 이에 따른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연구 문제의 설정, 두 번째로 그 연구 문제를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개념적 정의, 그 다음에 이 개념적 정의와 또 다른 조작적 정의, 그 다음에 네 번째 순서로 연구 문제와 관련된 가설을 내가 어떻게 설정하고 가설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1강에서는 연구 문제의 설정과 진술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문제의 설정입니다. 제일 먼저 연구 문제의 개념, 정의를부터 살펴보시면 자, 연구 결과의 질은 처음에는 제기한 질문, 다시 말해서 연구 문제에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연구 문제를 내가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이 연구 문제가 결국에는 연구 결과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연구 문제를 내가 잘못 설정했으면 연구 결과의 질이 낮아지고 연구 문제를 제대로 설정을 했다면 당연히 연구 결과의 질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의문이 적절하고 합당해야 타당한 해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이 연구 문제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는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며 타당한 문제여야지만 결국에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 다시 말해서 연구 결과 역시 우수한 질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얘기만 보시더라도 연구 문제를 내가 어떻게 정의하고 설정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조사의 설계 단계 또는 어떠한 변이를 측정한다든지 또는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모집단을 그 표본을 추출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전반적인 자료 수집에서 내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자, 조사의 설계부터 쭉 분석, 해석 결과까지 모든 과정이 무엇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연구 문제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 1년의 연구 절차의 모든 과정들이 무엇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네, 연구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연구 문제는요,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나요? 네, 의문문 형식, 의문형으로 일어나야 되죠. 자, 의문문의 형식인데 연구 문제만 듣고도 명확하게 이 연구에서 무엇을 보고자 하는지가 상당히 분명하고 명확하게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자, 거기 예를 밑에 보실게요. 자, 어떤 노인들이 노인의 장기 요양 보호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보다는 애매하죠, 이 표현은. 자, 그럼 연구 문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의문문으로 어떤 노인들이 노인의 장기 요양 보호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의문형의 형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요인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노인의 장기 요양 보호 서비스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가? 또는 뭐 적절하게 이용하게 되는가? 바로 어떤 요인들이 가족 변인이 될 수 있고 노인의 개인 내적인 변인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내가 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의 설정은 반드시 이렇게 의문형의 형태로 하되 거기 안에 대상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쵸? 여기서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노인이죠. 특히 장기 요양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고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서비스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노인들의 장기 요양 보호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그 많은 변인 중에서 어떤 변인이 직접적인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바로 그 어떤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문제는 굉장히 명확하게 진술되어야 한다.
자, 설정된 문제는 반드시 경험적인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관심 있는 주제를 어떻게 해요? 네, 경험적 연구가 가능한 일련의 질문의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좀 전에 있었던 연구 문제와 같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구 문제 설정 중 연구 문제의 원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 문제는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첫 번째가 기존 지식 체계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떤 분야이건 간에 지속적인, 계속적인 학습이 일어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현상들을 지속적인, 네, 탐구가 일어날 것이고요. 이렇게, 네, 이제 우리는 사회복지 분야니까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탐구하다 보면은 그 사회복지 분야에서 연구 주제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이제 기존의 지식 체계에서 연구 결과나 또는 사회 현상이 사회복지 시스템이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네, 다양한 변인들의 인과관계가 이렇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과연 그럴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과연 그러면 A라는 변인이 B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C는 B에 영향을 미칠까 아닐까? 이런 식으로 네, 기존의 체계에서 하나씩 두 개씩 더해가서 네, 이제 새로 알고 싶은 뭔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거나 추가해 나가는 과정. 이게 바로 기존 지식 체계에 근거한 연구 문제의 원천입니다. 자, 또한 기존의 이런 연구 결과들이 무수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뭔가 네, AB라는 학자는 네, A라고 설명을 했고 CD는 네, 다른 F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연구 결과가 서로 모순이 되거나 그러면은 내가 제대로 한번 네, 새로운 연구 문제를 설정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거 외에 그 다음에 기존 지식 체계들로는 새로운 사실을 설명할 수 없을 경우 아까 대부분의 연구들이 전부 다 A, B, C가 네, D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했는데 나는 완전히 새로운 F라는 변이를 투입해서 네, 이 D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싶어. 이렇게 새로운 연구 주제가 설정될 수도 있겠죠. 자, 거기 밑에 한번 예를 보실까요? 자, 청년 실업은 청년들이 낮은 임금과 네, 고된 노동에 대한 기피 현상 때문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쭉 연구 결과로 나왔고 네, 기존의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인식 체계. 자, 그런데 여기서 연구 대상은 누군가요? 청년, 네, 실업을 당한 청년들, 그쵸? 자, 그러면 이 청년 실업은 청년들의 굉장히 낮은 임금과 고된 노동, 너무 힘들고 임금이 낮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네, 실업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은 원인은 뭡니까? 임금이 너무 낮다. 노동이 너무나 고되다. 그래서 청년들의 실업률이 증가한다. 라는 이 기존의 지식이나 인식 체계에 대해서 그럴듯하긴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뭔가 거부감이 들거나 상반된 결과나 또는 새로운 변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를 하거나 새로운 변이는 뭡니까? 네, 함께 알아보거나 아니면은, 네, 또 다른 변인들을 같이 함께 고려해서 새로운 연구 문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낮은 임금과 노된 고동 때문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뭔가 청년들이 미래 비전에 대한 그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뭔가 방향 제시나 뭔가 내가 저기 취업한 이 직업 세계에서는 뭔가 미래 발전 가능성이 없어. 오히려 낮은 임금이나 노동보다는 이 청년들이 그 실업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비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제 연구 문제를 설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또 전공이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직장이 부족해서 나랑 맞는 직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의 실업률이 늘어날 것이야 라는 네, 새로운 또 연구 문제를 설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한 네, 유헬스가 농촌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진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이제 연구 문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과연 그런지 아닌지는 또 그 조사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방금 교수님이 읽었던 이 부분에서 네, 그 연구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쵸. 인터넷을 활용한 유헬스라는 프로그램, 이 유헬스라는 거, 이게 바로 네, 연구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네, 의료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향상시킬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네, 관련이 없을 것인가. 그 다음에 또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또한 네, 이 유헬스가 높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래서 여기 유헬스라는 것이 A 변인이 되고 나머지 의료 서비스의 질 B 변인, 접근성 C 변인 이들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또 연구 문제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 문제 설정은요, 실천 현장에서 나오는 경험을 토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나갔을 때 주로 많이 네, 조사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연구 문제 설정 중에서 네, 실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연구 문제를 도출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사회복지 실천 현상은 굉장히 새로운 매일매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현상, 그 다음에 뭔가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뭐, 연구의 주제가 하루도 멀다 하고, 곡물 붙이듯이 쏟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으면은, 네, 연구와 관련된 연구 문제들이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쏟아져 나올 수 있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의문이 드는 거, 과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어떤 변이에 영향을 미칠까? A와 B의 관계는 어떠할까? A가 많아지면 B는 어떻게 될까? 이런 다양한 네, 의문들.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 프로그램을 넣으면 노인들이 어떻게 될까? B보다는 C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일까?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서 네, 좋은 결과, 해답을 구할 수 있다면 네, 사회복지 전문직의 전반적인 기술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 일반 지식의 발전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 문제를 도출을 해서 네, 진행된 조사,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연구 문제 설정은요, 사회적인 요청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현장을 넘어서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반드시 이 사회에 필요한, 네, 이러한 연구 주제나, 그거에 따른, 네, 연구 문제들을 뭔가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요청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정부나 또는 민간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각종 연구재단 또는 사회단체, 에서 이건 좀 알아보고 싶어. 뭐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네, 환경의 변화 이거에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나 네, 좀 이용하는 그 사람들의 이런 그 이동 경로, 뭐 수준, 그쵸? 뭐 이런 거 관심 있는 그 사회복지에서의 이슈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특정한 연구 문제에 대한 경험적인 조사 연구를 네, 위에서 네, 아래로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 우리는 사회적 요청에 따른 연구 문제 설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연구 주제를 네, 개별 연구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가 크기 때문에 연구를 요청한 기관에서 이미 연구 문제, 연구 주제, 연구 제목까지 결정을 해서 네, 밑에 기관으로 또는 개인 연구자에게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요청에 따른 연구 문제의 단위는 굉장히 조금 넓은 범위, 그 다음에 좀 더 방대한 연구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 다음 또 이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알고 싶은 거,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을 한 연구 문제 설정 방법입니다. 개인이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쭉 지내면서 겪었던 이런 경험을 토대로 연구 문제를 자연스럽게 네, 일상생활, 직장생활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회복지 관련 석박사에 네, 이렇게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게 되면 아마 이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을 기반을 해서 평상시에 내가 알아보고 싶었어. 근데 여기 좀 어떨까라고 네, 여러분이 개개인이 가진 경험을 토대로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인 의무는요, 어떻게 보면은 연구자 개인이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성이 강해서 좀 특정 자료를 내가 일부러 모으거나
또는 그런 대상들만 내가 조금 이렇게 선별적으로 취업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화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약간 좀 이렇게 그럴 것이다라고 바라는 방향으로 결과 해석을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서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을 해서 연구를 할 때는 조금 더 전문가 검증이라든지 좀 객관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성을 배제한 채 실험 절차를 상당히 공정하게 진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요. 연구 문제가 그럼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형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의문이 조사 연구를 필요로 하는 연구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잡다한 대부분의 의문이라 해서 조사 연구를 반드시 필요해라고 적절한 연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구를 수행하면서 내가 탐색, 또는 어떠한 개념 정의를 한다든지 기술 또는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쪽에 중점을 둬야 할지가 분명히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연구자 스스로가 연구 과제를 수행한 후에 발표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나서 연구 문제를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가. 이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설명이 되겠죠? A 변인이 B에 영향을 미쳤어. 또는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설명. 그 다음에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싶다면 이것은 아마 기술이 될 것입니다.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이러한 트렌드예요. 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싶을 때는 뭔가 새로운 탐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탐색, 기술, 설명의 형태로 반드시 뭔가 내가 어느 쪽에 초점을 둬야 될지가 명확하게 분명히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연구 주제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주제와 직접 관련된 연구물들, 책, 서적, 다른 사람이 썼던 석박사 논문,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학회지에 실었던 저널, 학술지 이런 다양한 연구 문헌들을 관련 있는 주제의 키워드를 쳐서 많이 모으셔야 되고요. 그것들을 많이 읽어보고 철저하게 탐색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탐색을 통한 객관적인 검토 다음에 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또는 연구물이라든지 관련된 주제가 이렇게 흘러왔고 대부분의 학자나 연구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라는 거를 선행연구 고찰, 정리를 한 다음에 이것들을 토대로 자신의 연구 방법과 내용을 좀 추가하거나 연장하거나 넣거나 빼거나 해서 새롭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연구 문제를 만들어지는 형성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구 문제가 내가 선정을 하고 났다면 이게 과연 적절한지를 또 한번 검증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 단계가 첫 번째가 연구 범위가 적절한가를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과연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를 설정했는데 이 조사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거 현실적 여건 또한 살펴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검증이 가능해야지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검증 가능성을 또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연구 범위의 설정에서는요. 모든 궁금한 점, 의문을 다루기보다는 자, 줄쳐볼게요. 연구의 핵심적인 의문을 최대한 간단하게 축소시켜서 한정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탐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연구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면은 연구를 수행할 때 너무너무 벅찰 것이고 또한 내가 무엇을 알아보고 했지라는 게 애매모호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내가 의문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는 반드시 연구 문제 1, 2 요 두 가지에 한정돼서 내가 알아보고자 하겠어 라고 해서 어느 정도 연구 범위를 좀 집중시켜서 연구 문제를 선정을 했으면 오케이 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적절성은요. 과연 조사를 할 때 현실적 여건이 적절한가? 자, 연구에 소요되는 시간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설문지를 하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돈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또 당연히 필요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자료 수집이 과연
용이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랑 이렇게 해서 대면으로 설문이 힘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구글 설문지라든지 여러분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QR코드로 해서 들어간다든지 또는 구글 설문지로 해서 카톡이나 그쵸 문자로 받은 발송을 그냥 비대면 상태에서 클릭해서 설문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료 수집의 용이성, 현실의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서 연구 조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과연 실행 가능성이 몇 퍼센트 있는가, 아무리 좋은 연구 문제다, 좋은 연구 결과를 내가 도출할 수 있어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너무 많은 돈이 들거나 너무 많은 시간이 들거나 내가 이 연구를 수행하다가 너무 지쳐버려 한다면은 결국에는 좋은 연구 결과를 할 수 없겠죠. 또한 연구자 자신의 연구 수행 능력에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한 100명 정도를 한 뭐 2주만 할 수 있는데 굳이 무리해서 막 1000명을 잡아서 내 능력 밖의 일을 한다라든지 또는 연구 범위를 너무 넓게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신의 연구 수행 능력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적절한 지원 체계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정적인 계층이긴 하지만 이거 북한 이탈 주민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현재 나랑 상호작용이 되고 연락처라든지 얼마든지 이제 컨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한데 전혀 그렇지 않은 교수님이다. 우리 학교가 아니고 이제 뭐 다른 타 지역이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들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얼마큼 적절한 지원 체제가 있는가 또는 연구 수행에 협조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교수님이 이제 뭐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초등학교 교사를 만나는 네트워크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럼 굳이 내가 그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내가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를 테스트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하고 필요한 연구를 하더라도 내가 연구자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 문제의 설정은 부적절하다. 내가 실현 가능성이 있고 현실 가능하고 내 주변에 인프라가 형성된 그런 연구 대상, 그런 연구 문제를 설정을 해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인데요. 연구 문제는 검증이 반드시 가능해야 됩니다. 실컷 근사한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검증이 불가능해, 애매모호해 이러면 이 연구 결과를 객관화시키거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경험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연구 문제들, 가치를 뭔가 다루거나 뭐 좋고 싫다 또는 옳다 바르다 이런 가치를 다루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문제들은 우리는 사회가 과학적 연구에서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치나 또는 그전과의 비교했었을 때 뭔가 객관화된 이런 내용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연구 문제의 진술인데요. 연구 문제의 진술은 일단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의문점들을 일단 모두 적어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적절할 것이 아니다를 떠나서 이 연구 문제와 관련돼서 내가 뭔가 연구해보고자 하는 의문점들을 일단 많이 나열할수록 좋아요. 자, 그렇게 나열한 다음에는요, 어떠한 기술 형태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의문형의 형태로 진술을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너무 길게 연구 문제를 서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 명확하게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에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저소득층 노인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가능하게 하는 주택 제공과 서비스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보시면 연구 대상이 누구죠? 저소득층 노인. 자, 이 사람이 보고자 하는 건 뭐예요? 뭔가 에이징 인 플레이스. 그쵸? 그래서 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변인이 이거예요.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주택 제공이라는 A 변인이냐 아니면 이 주택 서비스 지원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른 거야. 그래서 A, C에 따라서 B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자, 사회복지 지원자들이 그쵸? 이런 채용 면접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상관리 전략은 무엇인가? 대상은 누굽니까? 사회복지 지원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최종적인 건 뭐예요? 인상관리 전략이죠. 그런데 어떤 거?
면접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네, 세 번째, 농어촌 고령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대상은요? 네, 고령자인데 농어촌에 사시는 고령자들. 그 다음에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거는 그들의 행복감. 그럼 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A부터 쭉 F까지 굉장히 다양하겠죠. 이러한 많은 변인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요인들의 이 고령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원봉사 관리자의 재교육 실태는 어떠한가? 쭉 기술을 하시면 되겠죠. 연구 대상은 자원봉사 관리자들. 그 다음에 이들이 지금 현재 재교육 받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독거 노인의 사회 자본이 자기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대상은 독거 노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알아보고자 하는 건 뭐예요? 자기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가? 무엇이? 네, 사회 자본이 과연 이렇게 자기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가? 네, 알아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청년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서의 대상은 뭐예요? 네, 아마 이제 청년이겠죠? 근데 이 최종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청년 실업률이겠죠. 여기 B변인. 그러면 이 청년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노동시장의 구조, A 구조인가 B 구조인가 C 구조, 어떤 구조가 또는 과거에 비해서 현재 어떤 이런 게 청년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시면 되겠습니다.